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슈퍼파워로 이제 불립니다. 유일한 슈퍼파워다. 거기에 도전하는 게 중국인데요. 과거에 미국 하면은 세계 총 GDP의 50%를 넘게 정말 생산하고 있던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총 GDP가 많이 떨어졌어요. 4분의 1 조금 못 된다. 뭐 그 수준으로 지금 이해됩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옛날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움직이는 주도하는 국가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미국의 슈퍼파워 앞에 EU도 무릎을 꿇었고 중국도 결국은 무릎을 꿇고 있는 과정이죠. 오래 좀 버티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도 그 이제 태풍 속으로 지금 말려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퍼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그냥 완전히 일진한테 박살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미국을 일진이라고 하기에는 우파에서는 맞지 않는 정석이었죠. 어쨌거나 일방적으로 당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 수준인데 이재명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좌파들은요. 정치 투쟁은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선전, 선동, 정치 투쟁, 싸움 박질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내 우물한 개구리들인데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적이 없어요. 적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사회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서 뭐 언론계, 뭐 노동계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무슨 시민사회단체 이런데 거기는 대부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론 싸움을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굴러가게 되는데 가장 큰 여론조사가 선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특화된 집단이다,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 우물한 개구리예요. 근시안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 글로벌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 시대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머쥐고 헤쳐나갈 그런 자질도 능력도 기본적인 통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안에서만 대가리 깨지게 권력 다툼하고 이념 전쟁하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요즘은 이들은 이념 전쟁을 잘 안 하더라고. 이념은 오히려 우파에서 계속 뭐 자유 우파 이러면서 이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이념 전쟁을 잘 안 해요, 의식적으로. 요즘은 전부 국내 정쟁 요소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때리는 거죠. 옛날에는 저들도 이념 전쟁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낡았다라고 보는 거야, 이념 전쟁을. 지금도 사실은 이념 전쟁 중임에도 싸우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쪽 좌파들은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 사안을 갖고 싸우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재료를 갖고 싸우는 거고 우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싸움을 한다니까 뭐 주사파 척결, 뭐 친중 타도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열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뭐야 이게 이런 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유튜브 같지가 않습니다. 우파 유튜브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가져준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제한된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이 모집단이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아직 여론화 되기까지는 엄청난 어떤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각설하고요. 미국도 지금 발등에 불입니다. 특히나 다른 업종보다도 가장 시급한 게요. 조선이에요, 조선. 미국은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조선업에서. 거의 뭐 절대 패권을 이렇게 구가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운동력은 해양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그 해양 패권인데요. 한국만 해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일찍이 뭐 핵잠수함, 뭐 핵항모 이런 것들 전부 상용화 시켜놓고, 물론 팔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자체적으로 그걸 갖고 이제 운용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뛰어난 조선수를 갖고 있고 모든 어떤 기반 시설을 다 갖고 있었죠. 세계 전체가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조선업에서 미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압도적으로 일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제조업도 무너지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중공업에 아주 그야말로 가장 이 메모드한 사이즈 큰 중공업이 바로 조선업이거든요. 이 조선업이 미국에는 없어요, 지금.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야말로 이제 명맥만 겨우 이제 이어가는 정도다. 그게 이거죠, 이거. 상선 점유율이 한때 세계 시장을 이제 지배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90%였던 미국이 이제는 이걸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0.1%밖에 안 되는데요. 0.1%. 이거는 뭐 사실상 없는 거지. 미중 해양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서태평양 쪽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어떤 방위 라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제2의 에치선 라인이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이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근해, 영해 이제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이쪽은 절대적으로 사수한다 이런 거죠. 제2도련선은 일본 뭐 열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안쪽을 자신들의 내해로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전진하는 거지 태평양 쪽으로. 미국하고 충돌을 해야지만이 미국의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리고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해야지만이 그 이 도련선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도련선을 저들이 만일에 장악해 버리면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 해외로부터 기름을 이렇게 수입해 와야 되는 나라들은 지향이 터집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돌아서 오게 되거든요, 상선이. 그러면 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제2도련선이고요. 제3도련선은 하와이 앞에까지 갑니다. 하와이 앞에까지. 그걸 태평양 반을 자신들이 묻겠다라는 거지. 미국은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서태평양 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부터 해서 그 동쪽 너희들이 묻고 이쪽은 우리가 묻겠다. 이게 중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힘이 딸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가는데 시진핑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도련선은 지금 됐다고 보고 2도련선을 지금 먹으려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서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하고도 분쟁, 필리핀하고 분쟁, 일본하고 분쟁, 우리나라하고도 분쟁, 계속해서 분쟁이 터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해양 패권,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상선 점유율이 이렇게 100%에 가까웠던 미국이 이제는 없다. 0이나 다름없다. 자, 5년 뒤 군함 304척, 중국은 435척으로 이 지금 현재는요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데 물론 군함의 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함정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추세인데 이대로 한 5년 10년 지나가게 되면은 미국의 2배 정도 될 겁니다. 군함 숫자가.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해양 패권에서 중국에게 밀리거나 지금 같은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치명적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패배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뮬레이터도 일부 가끔은 나타나요. 자, 침몰 직전 미국 조선 마스가를 잡다. 이게 뭡니까? 마스가라는 게 마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가. 이재명과 여기 이제 대한민국 협상팀이 거기 가서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짜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에다가 S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뭐랄까 어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의 눈을 그냥 번쩍 뜨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눈이 활짝 펴졌대요.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에 1990년대에요. 대우해양조선 지금의 하나 오션이죠. 여기를 찾아갔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오래전부터 조선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는. 왜? 그때부터 벌써 미국의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있었거든.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국의 그 조선업을 너무 보호하다가 저렇게 됐어요.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그 뭐 보조금도 많이 주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 기술이 미국이 세계 최고였었는데 그때부터 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변했거든. 그 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그 일본을 깨먹은 게 한국이고 그 한국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죠. 그리고 작은 나라 몇몇 나라 있습니다. 요 3대, 요 세 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조선 물량의 거의 한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중국이 먹고 있고요. 한국이 한 뭐 20 몇 프로 이렇게 먹고 있고 일본이 10 몇 프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부가가치 높은 고급 상선, 고급 선박은 한국이 많이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몰된 무너진 미국의 조선업 이걸 이대로 놔둘 트럼프가 아니겠죠. 특히나 이제 이 해양 패권이 넘어가면은 세계 질서도 바뀝니다. 이 태평양 패권을 지는 나라가 향후 100년을 지배한다 그럽니다. 그게 중국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친중화 되겠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싸움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리고 대중국 봉쇄망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양 패권입니다. 해양 패권. 그런데 해양에 관한 한 강대국이 또 하나 있죠.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미국은 일본하고 완전 R36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둘이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여기서 지금 이상한 스탠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친중 같은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미국하고 멀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정권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때도 일부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종의 지금 결단을 내리고 있다. 침몰 직전에 미국 조선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에도요. 한국이면 다 맡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 사람은 놀라운 협상가고 정말 자기 나라로 보면 그야말로 그와 같은 애국자도 잘 없을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며 가면서까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나타났고 조선에도요. 한국에서 이번에 제공한 어떤 제시한 어떤 그런 안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도록 뭔가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준다, 만들어 준다, 수리, 보수, 유지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가 꿈꾸던 이야기거든, 이거는.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 때 벌써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조선업에서 크게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런데 그 파트너가 지금 놀랍게도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듯한 조짐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한다.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한다. 1,500억 달러 수입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커요. 이게. 조선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그리고 이 정부에서 미국을 움직인 큰 동력이 이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안면이 하나도 없다니까. 자, 그런데 약점이 누가 더 많은가 하면은 이재명이 많거든. 그 트럼프가 자기가 이 욕심을 차리기에는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끌고 오기에는 누가 더 좋습니까? 아무래도 약점 많은 상대가 낫겠죠. 다루기가 쉽다니까요. 이재명 저거는 그냥 국내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선동이나 하고 문제만 일으킬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해외에 힘 있는 나라와 이런 어떤談判 협상이라든가 진정한 실력이 필요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거지.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퍼주기 하면서도 잘했대. 뭘 잘했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3천억 달러, 3,500억 달러. 그 돈을 우리가 거기에 펀드라고는 해도 거기 투자할 만한 힘이 있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1,500억 달러 미국에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그럼 다른 나라와 그동안 계약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를 안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이분은 워낙 거래, 흥정의 달인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파트너를 윤석열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파 보수 친미주의자라는 건 알지만 뚜렷하게 어떻게 신세에 졌다거나 이런 마음의 부담, 부채 이런 게 없잖아요.
특히나 또 트럼프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전 바이든 대통령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R36이었잖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서로 너무도 이렇게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너무도 싫어하거든. 바이든을 너무도 싫어한다니까. 바이든을 가짜로 봐요. 가짜 대통령. 선거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야. 이재명이가 또 저기 정동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저거 갖고 놀기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사실 몰라요. 사람들은. 큰 그림은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마음먹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친중 세력 척결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뭐 그야말로 이건 정의의 화신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박수 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다소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협상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 버리고. 윤석열은 어차피 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처음부터도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라고 보면은 이재명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재명은 보기 싫든 좋든 엄청난 우리의 국부를 미국에 퍼주고 그 힘으로 그냥 겨우 자리 보존을 하겠죠.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에 제안한 것은요. 중국의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리는 겁니다. 조선에 대한 이런 제안들은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걸을 일이죠. 해양 패권을 놓고 지금 완전히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편을 들어 네가 미국에다가 뭐 어쩌고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때문에요. 이 사안이 사실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이거 100% 맞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냥 트럼프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뭘 하자니 너무도 깝깝한 막막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기적 여러 사람들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